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핌의 오상용입니다. 오늘은 일본은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도 잘 아시겠지만은 원유나 그런 가스 이런 걸 다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국가죠. 작년에 보시면은 일본 이 파란색이 유가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그 달러엔이고요. 그리고 녹색 실선이 일본의 CPI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 작년에 보시면은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달러엔도 급하게 올라갔죠. 그 말은 엔이 이제 급락을 했다라는 거고, 그 두 요인에 의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많이 올라갑니다. 이 무렵에 보면 그 작년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뭐 그런 거죠. 엔도 많이 약해졌고 유가 많이 오르고 물가 많이 올라가니까 뭐 못 살겠다 하고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 상황이 지금 최근 두어 달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유가 올라가면서 달러엔도 함께 이제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달러엔이 올라가는 논리는 뭐 비슷합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미국 국채 금리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는 두 나라 사이에 금리 차가 확대가 되죠. 그래서 달러엔도 급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지난 9월 9일 날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조 총재가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솔깃한 이야기 합니다. 저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잘하면 연내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조건들이 연내에 충족이 되어져서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렇게 엔 약세와 유가의 악순환 고리를 한번 좀 눌러놓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9월 9일 날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주말 지나서 이제 월요일 날이었던 9월 11일 날 보면은 일본 시장이 난리가 납니다. 달러엔이 급하게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엔이 빠르게 강해졌고, 일본 국채 금리도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야 진짜로 마이너스 금리를 연내 탈출해? 이러면서 그 위험성을 가격에 빠르게 반영을 했던 거죠. 근데 당연히 시장이 의심을 하죠. 일본은행이 진짜 연내에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 의심의 뭐 결과물이 다시 꾸역꾸역 올라가는 달러엔 환율입니다. 그 뭐 시장이 이제 이거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할 그 가능성보다는 한번 환율을 눌러놓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자, 근데 이렇게 시장이 믿어주지 않고 뭐 이렇게 다시 달러엔 환율이 이제 올라가 버리고, 거기에 또 유가도 잘 안 꺾이고 유가도 같이 올라가면서 엔도 이렇게 같이 약해지는 이런 고리가 계속 형성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일본은행이 다시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로 좀 마이너스 금리에서 뭐 벗어나야 되나, 혹은 YCC를 해제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고민의 결과, 안 되겠다 해서 뭐 마이너스 금리를 예상보다 일찍 탈출을 해버리든가, 아니면은 YCC를 뭐 허물어 버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일본은행발 스필오버 스필오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또 만들어져요. 자, 그 스필오버 이야기를 하려면은 앞서 이제 지난 10년 일본은행을 이끌었던 구로다 하루이코 시절에 일본은행 통화정책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그 자산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압착이 되어지죠.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거의 뭐 10년물뿐만 아니라 그 초장기물 수익률까지 누워버리죠. 이렇게 수익률이 압착이 되어져 버리니까는 일본계 자금들은 돈 벌 곳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해외 자산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헌트 포 일드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해외 자산으로 나갔던 일본계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지난 3월 달에 그 하나 기사가 있었는데,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갔던 일본계 자금이 무려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900조 원입니다. 엄청난 돈들이
이렇게 일본계의 엄청난 그 돈들이 해외 국채, 해외 주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초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해외로 나가 있던 그 일본계 자금들이 이제 다시 BOJ가 그 완화 정책을 언와인딩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 해외에 머물러 있는 자금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을 거냐 이거죠. 다시 이제 일본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그 일본계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해외 국채, 해외 주식들이 온전하지 못할 거다라는 게 스필오버에 대한 우려입니다. 뭐 그 우려만으로도 실제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그 스필오버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해외 자산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결국은 유가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는 결국 이런 쪽으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실제 그러면은 그런 뭐 스필오버가 나타날 거냐?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위험 시나리오로서 그렇게 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부분입니다. 일본 시장이 요동쳤던 그날 흥미롭게도 중국 인민은행도 급하게 성명서를 하나 내놔요. 환율 급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강하게 주죠.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행발 그 리스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민은행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그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실제로 이렇게 열 것처럼 해서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또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벌어져서 위안화를 압박해 버리게 되죠. 그런 고리가 또 만들어지는 걸 갖다가 인민은행은 별로 달갑지 않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한번 또 위안화 약세를 눌러놓고 갔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추가 완화,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에 앞서가지고 한번 이렇게 환율을 한번 이렇게 눌러놓고 가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겠지요. 자, 그래서 그날 9월 11일 날 상황은 뭐 아시아 양대은행, 인민은행, 그 다음에 일본은행 이 두 군데가 그 달러에 맞서서 마치 공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실상은 각자가 내 코가 석자였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유가 오름세가 계속한다라고 하면 미국 국채 수익률, 달러 같이 이제 위로 올라갈 것이고 신흥국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유 순수입 국가들 통화가 안 좋아질 거고 일본의 고민도 이제 깊어질 거고 뭐 많은 상황들이 좀 이렇게 복잡해지고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요즘 보면 이렇게 유로존 경제는 좀 많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 사이클이 이제 후반부로 뭐 그렇게 늙어갈 그런 어떤 사이클에 있는데 이렇게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둔화가 되면 원유 수요가 계속 그렇게 강하기는 힘들 텐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이클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유가도 이렇게 같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은 이런 어떤 매크로 논리만 갖고서는 유가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런 매크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유가가 아니거든요. 가까운 예로 그 작년에 유가가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가를 생각해 보셔도 알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침공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높은 유가가 그 자체로 그냥 수요를 압박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유가는 하락하는 그 시장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 자동 조절 기능이 잘 작동하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산유국들이 인위적으로 공급을 조여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이 잘 안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 뭐 글로벌리하게 또 원유 수요가 좀 줄어들 것 같으면 또다시 공급을 조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가는 여전히 한 뭐 내년 초까지도 좀 이렇게 주요국들의 매크로 그다음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에 많은 불확실성을 남길 것 같습니다. 유가를 밑에서 이렇게 서포트 하려는 산유국들의 움직임, 그래서 또 유가가 이렇게 실제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중앙은행들이 물가가 걱정되니까 거기에 맞서서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자산시장 내에서 그
골디락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식어버릴 위험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레이트 사이클, 그러니까 사이클 후반부에서 갑작스럽게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는 이런 환경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데 경기는 가라앉아 버리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미 유로존은 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어져 있습니다. 미국 경제도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미국의 뭐 항공사들이나 운송업체들 같은 경우는 임금도 많이 주고 있는 데다가 유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중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당분간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